넷플릭스 역대 1위, 또 한국이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 미디어 컨퍼런스 회의장 한 영국인 프로듀서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솔직히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키우려고 숫자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몇몇 제작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그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죠. 그때 뒷좌석의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산업 분석이라고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군요.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소피아 밀러,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이자 15년간 스트리밍 산업을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왜 K가 1위인지 그 이유를 데이터로 보여드리죠. 지금 이곳은 2025년 글로벌 미디어 전략 컨퍼런스, 세계 최고의 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미국에서 스트리밍 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죠.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넷플릭스가 DVD 배송 서비스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제가 보던 차트에 충격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K 콘텐츠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오징어 게임이었죠. 일회성 히트작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옥,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계속해서 한국 작품들이 차트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또 하나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또다시 K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차지한 겁니다. 출시 사흘 만에 1억 6천만 시간 재생.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K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대시보드를 열어봤어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가 펼쳐졌죠. 북미 시청 시간, 유럽 시청 시간, 아시아 시청 시간, 모든 지역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K 콘텐츠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소비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일 때문에 왔어요. 한국 콘텐츠 산업을 취재하러요. 아, 넷플릭스요? 요즘 한국 드라마 잘 나가죠. 기사님은 자랑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팀과 미팅을 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였죠. 회의실 벽면에 붙은 차트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가별 평균 시청 시간 차트였어요. 한국 콘텐츠의 경우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이 없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인도, 일본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넷플릭스 콘텐츠 디렉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보통 콘텐츠는 특정 문화권에서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K 콘텐츠는 달라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K는 이제 코너가 아니라 메인 통로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세계 1위의 이유를 찾고 있어요. 한국 배우 몇 명 쓴다고 한국 작품입니까? 자본은 미국 거, 결국 미국 작품 아닙니까? 서울 시내 한 카페, 할리우드 프로듀서 출신 컨설턴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하청받은 거예요. 포장만 한국식으로 한 거지 본질은 할리우드 시스템 아닙니까?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인 프로듀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제작 현장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자본의 출처와 작품의 본질은 다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제작 현장으로 가봐야겠다고요. 이틀째 아침 저는 파주의 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촬영 현장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한국의 50년대 골목을 재현한 세트가 펼쳐졌습니다. 간판, 전봇대, 골목 모퉁이의 쓰레기통까지 모든 게 디테일했어요. 한 미술 감독이 저를 구멍가게 세트로 안내했습니다. 이 가게 안과자 포장지들 전부 당시 실제 디자인을 고증해서 만든 겁니다.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래야 배우들이 그 시대를 살 수 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이 정도 디테일은 드물었거든요. 이건 누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한 겁니다. 한국 관객은 눈이 높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알아차리죠. 촬영장 한쪽에서는 감독이 배우에게 디렉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 대사는 너무 설명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말해. 좀 더 뭉개서 해봐. 배우가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옆에 스크립터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대본에는 어떻게 써 있었나요? 영어로 쓰인 대본을 번역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 너무 어색해서 감독님이 한국식 대사로 다 고쳤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림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한국인의 손이 없으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후 촬영은 노래방 씬이었습니다. 세트장 안의 소품들이 너무 리얼했어요. 벽에 붙은 가수 포스터, 테이블 위에 주전자, 심지어 리모컨의 낡은 정도까지요. 이 소품들 어디서 구한 건가요? 실제 노래방에서 쓰던 거 가져왔어요. 새 걸로 하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리우드 자본이 노래방 세트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행동, 대화의 호흡, 술잔을 기울이는 각도, 그런 건 한국 사람이 아니면 잡아낼 수 없다는 걸요. 여러분, 할리우드의 자본이 그림을 시작하면 한국인의 디테일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골목의 조도, 가게의 온기, 가정의 대화, 그 모든 디테일은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K-팝, 그거 그냥 비트 빠르고 춤 화려한 거 아닌가요? K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영상미로 눈속임 하는 거지 스토리는 뻔하잖아요. 뉴욕 타임스퀘어 한 음악평론가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문화평론가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당신 실제로 K 콘텐츠 제대로 본 적 있으세요? 뭐 대충 봤죠? 대충 봤다고요? 저는 지난 3년간 K 콘텐츠를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놓친 게 최소 3가지는 돼요. 음악, 신화, 가족.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K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흘째,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음악 프로덕션을 방문했습니다. K-팝 그룹 음악과 드라마, OST를 동시에 만드는 곳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 둘 사이에 연결점이 있나요? 프로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거의 같은 시스템이에요. K-팝을 분석해보세요. 후크, 퍼포먼스, 미화, 드라마도 똑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강렬한 연출,
SNS에서 퍼지는 명대사, 구조가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한 K-팝 곡을 들려줬습니다. 45초쯤 되자 갑자기 비트가 터졌어요. 후렴구가 나왔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였습니다. 이 후렴 부분, 이게 후크예요. 사람들은 이 10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숏폼으로 만들죠. 틱톡, 인스타그램, 전부 여기서 퍼져나갑니다. 드라마도 그렇게 만드나요? 당연하죠. 한 회당 한두 장면, 관객이 절대 못 잊을 장면을 넣습니다. 그 장면이 SNS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요. 오후에는 한 시나리오 작가를 만났습니다. 한국 신화나 무속 모티프를 자주 쓰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 신화는 서사가 압축적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죠. 저승사자, 도깨비, 구미호 이런 존재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저녁에는 3대가 함께 사는 한 가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함께 보는 드라마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가족 이야기 나오는 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우애.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없더라고. 이건 있어서 좋아. 15살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재밌어요. 엄마랑 할머니 세대 이야기인데 저도 공감돼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은 가족 서사에 있다는 걸요. 가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음악은 기억을 붙잡고 신화는 이야기에 깊이를 주며 가족은 시청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세 줄이 꼬여 하나의 끈이 되자 세계는 그 끈을 잡았어요. 조작이에요. 넷플릭스가 한국 정부랑 짜고 숫자 부풀린 거라고요. 도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안 보는데 세계 1위라는 게 말이 돼요? 한국은 원래 SNS 조작 잘하잖아요. 게시글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았고 일본 트위터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일본 주간지가 이를 기사화했어요. K 콘텐츠 글로벌 1위 집계 방식의 의문. 그때 한국의 한 데이터 분석가가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 집계 로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음. 조작 불가능한 구조. 나흘째 저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 정부에게 돈 받고 거짓 기사 쓰는 거냐? K 콘텐츠는 조작이다. 저는 곧바로 넷플릭스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데이터 팀장과 화상 회의를 잡았죠. 집계 방식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공식 입장 줄 수 있나요? 우리 집계는 투명해. 모든 계정의 시청 시간을 추적하고 지역별로 분류해. 조작할 방법이 없어. 그럼 왜 일본에서는 시청률이 낮은 거죠? 일본은 특수한 시장이야. 로컬 플랫폼 점유율이 높거든. 아마존 프라임, 유넥스트. 일본 사람들은 넷플릭스보다 이쪽을 더 많이 써. 그래서 넷플릭스 기준으로 보면 시청률이 낮아 보이는 거지. 오후에는 한 데이터 분석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각 나라마다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이게 국가별 시청 시간 분포예요. 지난 세기일수록 시청 시간이 많은 거죠.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이 지난 세기였습니다. 유일하게 옅은 색인 곳이 일본이었어요. 일본만 유독 낮네요. 네. 그런데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보면 일본에서도 K 콘텐츠 관련 검색어가 급증했어요. 관심은 있다는 거죠. 플랫폼 문제예요. 저녁에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데이터로 반박하고 있었죠. 넷플릭스 집계 방식 정리, 각 계정당 시청 시간 합산, IP 주소로 국가 분류, 이 시스템에서 조작은 불가능함. 댓글들도 이성적이었어요. 팩트로 대응하자. 감정 싸움하면 우리만 손해야. 저쪽이 인정 못하는 건 저쪽 문제지.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좋은 콘텐츠 만드는 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조롱에 분노하지 않고 팩트로 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가 사랑하면 누군가는 시샘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남아요. 집계 방식은 투명했고 재생은 특정 지역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네티즌들은 조롱에 분노하지 않고 팩트로 답하더군요. 그 자세가 결국 K를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결국 돈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하청비만 받고 끝나는 거죠. 서울 여의도 한 세미나장 경제 전문가가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유통하고 소니가 제작비 되면 저작권은 누구 겁니까? 한국은 용역받은 겁니다. 뒷좌석에 한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보셨어요? 요즘 K 콘텐츠 계약 구조는 예전과 달라요. 한국 제작사가 IP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하청이 아니에요. 닷새째 저는 한 엔터테인먼트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K 콘텐츠 수익 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제작비를 댑니다. 보통 50억에서 200억 원 정도죠. 하지만 지금은 공동 소유 구조예요. 넷플릭스가 70%, 한국 제작사가 30%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요. 2차 저작물 수익은요? OST, 출판, 게임, 굿즈 이런 건 보통 한국 제작사가 권리를 가져가요. 글로벌 배급사는 관심 없거든요. 그들은 구독자 수가 중요해요. 2차 저작물 권리는 한국이 가져갑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히트작 하나당 OST 수익만 수십억 원이에요. 거기에 굿즈, 출판, 게임까지 합치면 본 제작비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오후에는 한 음원 유통사를 방문했습니다. 드라마 OST 시장이 어떤가요? 미쳤어요. 한 드라마 OST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탑10에 들어가기도 해요. 스트리밍 수익만 곡당 수억 원이에요. 저녁에는 명동의 한 캐릭터 굿즈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나봐요. 요즘은 매일이 명절이에요. 외국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가요. 드라마에 나온 소품이나 의상 같은 거요. 한 프랑스 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비싸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만 살 수 있잖아요. 드라마 보고 한국에 꼭 오고 싶었어요. 다음날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K-드라마 촬영지 방문 관광객 전년 대비 300% 증가. 관련 관광 수입 연간 2조 원 추산. 2조 원이요? 네. 항공, 숙박, 식음료, 쇼핑 다 합치면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한 작품이 끝나도 한국의 수익은 계속됩니다. OST 차트, 굿즈, 관광, 심지어 식품과 화장품까지 스크린 밖에서 경제가 움직였어요. 저는 이를 K-에코노미 체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쌓아온 생활 문화의 신뢰가 지금 세계에서 가격을 얻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끊임없이요. 여러분께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일주일 전 저는 여러분의 도시에 왔습니다. 왜 K가 세계 1위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할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제작 현장을 보고 창작자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K는 유행이 아니라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다른 점이 뭘까요? 첫째, 디테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에 목숨을 걸더군요. 카메라에 안 잡힐 소품, 배우가 입은 옷의 구김, 편의점 선반의 배치,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둘째, 정직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시장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한국 관객이 재밌어할 이야기를 만들었죠.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니까요. 셋째, 끈기였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의심을 받아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대응했고 분노가 아니라 작품으로 답했죠. 그 품격이 결국 K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물은 얼마나 오래 흘렀을까요? 수천 년을 흘렀겠죠.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부흥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K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그 위에 문화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3대가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저는 파주 스튜디오에서 한 미술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년대 골목을 재현하면서 당시 과자 포장지까지 고증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살던 시대예요. 함부로 못 만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는 걸요. 그 진심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저는 명동에서 한 프랑스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 나온 티셔츠를 사기 위해 한국까지 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감정, 그 감정을 간직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여행 이유가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표준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지킨 예의, 근면, 정직, 그 생활의 디테일이 세계가 배우는 매뉴얼이 되었거든요. K는 지역어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어예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에게 말할 거예요. K를 배워야 한다고요. 디테일을 배우고 정직함을 배우고 끈기를 배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K는 더 이상 지역어가 아닙니다. 세계어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킨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군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문화가 지금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3대가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숫자만 보러 왔다가 사람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의 제작 현장에서 본 땀과 여러분의 창작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여러분의 네티즌들이 보여준 품격과 여러분의 일상이 만들어낸 문화를요. 이 모든 것이 K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K는 이제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세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삶에요. 그 뿌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K는 계속 자랄 겁니다. 다음 신기록의 시작점. 저는 한국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K가 표준이 된 날, 한 미국 분석가가 본 한국의 힘. 이 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릴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일주일 전 이 도시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K는 트렌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성공 공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공식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디테일, 정직, 끈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저는 K-팝 굿즈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앨범을, 포스터를, 인형을 사고 있었죠. 저마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K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취미가 되고 누군가의 위안이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요. 여러분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다음 이야기도 분명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대본을 쓰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고 있겠죠. 그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내일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게 K의 힘이에요.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여러분은 계속 흐를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세계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주세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